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9일 만에 패스트트랙 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정세균 후보자가 이낙연 총리에 이어 이번 정부 두 번째 총리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됐고 오늘 0시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취임식을 열고 내각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됩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낼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군이 이란군 최고 실세를 살해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그 여부는 솔레이마니의 끔찍한 전력을 볼 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위협이 실제 했는지를 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다시 한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모두 6개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영화 101년 역사에서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첫 작품입니다.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9일 오후에 열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최대 수건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2개 법안도 어제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정국은 259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규탄 대회를 연 한국당은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여간의 패스트트랙 정국을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공수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 입법 두 축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93분 만에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의 여야 5당 공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비슷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제도 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셨던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면 한국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들 좌파 추종 세력의 이 같은 못된 행태로 의회 민주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과 법무부도 안정적 제도 정착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들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크게 바뀝니다. 실제 수사 현장과 조사를 받는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경찰에 새로 부여된 수사 종결권입니다. 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도 무조건 검찰로 넘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경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혐의가 없는데도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거나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통받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를 바로잡기 힘들어진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또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고 남긴 신문 조서의 효력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은 피의자가 검사 앞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조서에 기록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부인하더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번복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수사 현장에선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도 경찰의 조서와 같은 정도로 격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나 경제범죄, 공직자 관련 범죄와 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중요 범죄로 한정됩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청원을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은 처음입니다. 청와대와 검찰이 잇따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조국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22만 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정해놓은 답변 시한은 한 달. 그런데 답변을 그간 미뤄오던 청와대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측의 답변까지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자들을 수사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인권위법 조항도 보도자료에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인권위가 내놓은 답에 비하면 상세한 설명입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된 22만 건의 청원은 익명의 온라인 아이디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제기된 진정은 자동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공문을 보낸 건 공식적으로는 진정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 셈입니다.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려는 뜻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개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국회의장 출신 총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인데 정세균 총리의 임기는 오늘 오전 0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임명 동의안은 어제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찬성 164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는 109표, 무효는 4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과거 4+1 연대였던 5당 협의체 157명에 친여 성향의 무소속 7명까지 모두 찬성표를 던져서 여당이 모을 수 있는 표는 모두 모은 셈입니다. 승자 독식의 그런 체제 가지고는 우리 대한민국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표결 뒤 규탄 대회를 열고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세균 씨는 도덕성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자리 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임기는 오늘 오전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서울청사에서는 정 총리의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됩니다. 지난달 서울 회의에 이어 6번째 회의입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낼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협상을 앞두고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5차례 회의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포괄적 타결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적 대안을 언급했습니다. 양측 간에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동맹으로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고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나 미국산 무기 구입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생각을 들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자 공동 방위에 참여해달라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에 요청했습니다. 정 대사는 한국이 방위비를 훨씬 더 낼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상황 변화 요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시작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게 미군이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를 살해한 것이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박한 위협이 정말 있었는지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논란이 커질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끔찍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가짜뉴스 미디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에 의한 공격이 임박했던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팀이 동의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밝히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그 답은 둘 다 매우 그렇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솔레이마니의 끔찍한 과거 때문에 임박한 위협 여부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제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설사 임박한 위협이 없었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 사람들과 가짜뉴스가 테러리스트 솔레이마니를 멋진 남자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임박한 위협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관련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박한 위협이 있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NBC 방송은 전현직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사망할 경우 솔레이마니를 살해한다는 계획을 7개월 전에 조건부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1명이 숨졌고 일주일 뒤인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는 미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미 NBC는 7개월 전 솔레이마니 살해 조건부 승인은 임박한 공격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솔레이마니 제거 정당성을 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에 이어서 또 한 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에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추가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했었는데 이번에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승리는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도 말을 아꼈습니다. 벌써 두 번째 기각인데 어떻게 심정 한 말씀만 해주시죠.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검찰이 지난 8일 청구한 승리의 구속영장에는 상습 도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 중 5개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청구했던 영장에 포함된 내용과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혐의 등입니다.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습 도박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이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미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 증거 수집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맞춰서 전해진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를 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우리도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남았습니다. 환율 보고서 발표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가 조금 전에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앞서 이 블룸버그 통신은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5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겁니다.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낮춰지게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한국은 관찰 대상국 명단에 계속해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국과 중국 등 10개 나라가 현재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명단에 실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지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4시 57분에 일본 혼슈 사이타마에서 북동쪽으로 35km 지역에서 규모 5.0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분석 결과 발생 깊이는 50km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교황과 지금 교황 사이에 이견이 나온 문제가 있다고요? 네,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10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제의 독신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또 내막을 들여다보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부족한 아마존 지역의 한정에서 기혼 남성의 사제 서품 허용을 권고하는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의 투표 결과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데요.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세상으로부터 숨어 지내겠다고 맹세하며 퇴임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개 발언을 자제해온 그가 현 교황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훈수를 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실에서 독립을 선언한 손주 해리 왕자 부부의 희망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왕은 어제 긴급 가족회의를 갖고 해리 왕자 부부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이후에 여왕은 성명을 통해서 젊은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려는 해리와 메건의 바람을 전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는 지난 8일 내놓은 성명에서 왕실 고위 구성원에서 물러나는 한편 재정적으로 독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가 형 윌리엄 왕세손 부부와 불화 관계에 있었고 또 사생활을 파헤치는 언론과도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당내 공천 업무를 진행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갑니다.
중도 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역할과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당초 어제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혁통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기됐습니다. 그동안 공군에 입영하는 훈련병의 경우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야 했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육군과 해군처럼 스포츠형 머리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훈련병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입영식에서부터 적용됐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보다 25%가량 늘었는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현 정부 들어서 늘린 영향입니다. 가입자 수도 전년보다 51만 명이 늘어서 1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설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800여 곳을 조사했는데 그 이유로 판매 부진, 또 인건비 상승을 꼽았습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거라고 답한 기업은 딱 절반이었습니다. 올해 감귤 농사에서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다면서 제주 농민들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지 감귤 도매 시장 가격이 지난해 대비 20% 떨어진 상태인데요. 제주도 예산 가운데 농업 농촌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춘천시의 한 펜션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70대 펜션 관계자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사실을 서울대학교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서울대 측은 검찰 통보서에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직위 해제 등에 관한 검토를 하기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수업 도중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항의하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유석춘 교수에 대해 연세대 학생들이 어제 집회를 열고 교수직 파면을 다시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지만 대학 측이 류 교수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다며 총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소재를 몰랐던 고려시대의 벼루 모양 묘지석이 91년 만에 확인이 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돌로 만든 벼루를 뜻하는 석재현이라는 이름으로 보관이 됐다는 사실이 조선 고적도보 수록 이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1948년에 있었던 여순 사건을 조명하는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동백이라는 이름의 작품으로 다음 달 촬영을 시작해서 사건이 발생한 10월 19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제주 출신 문학인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주문학관 기공식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에 들어서는 첫 문학관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정책 방향을 전합니다. 내외신 기자 200여 명 가운데 직접 질문자를 지정을 합니다. 정치사회, 경제, 외교안보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질의응답이 진행이 됩니다. 헌정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로 문재인 정부 2번째 국무총리가 된 정세균 후보자, 오늘 0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후임이 결정이 됐고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자로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이낙연 총리는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역구 사업가들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기승입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 조금 더 떨어졌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곳곳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아침까지, 남해안의 낮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부산이 6도, 전주와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은 곳곳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올라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에 대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에 대한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알린 혐의도 퇴임할 때 10,000건이 넘는 재판 문건을 밖으로 가져간 것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관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의 특허권 소송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지목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퇴임 후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 대법원에서 10,000건이 넘는 재판 관련 문건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역시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록들을 변호사 영업에 이용했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 연구관 시절 관여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뒤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 전 수석이 재직 시절 실질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첫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형사재판뿐 아니라 대법원과 국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법농단 전체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인정해준 건 아니라고 봐요. 징계를 해야 되고 탄핵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자체에 대해서 사실조사도 대법원에서 확정을 해서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유 전 수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았던 겁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중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대피했고 주방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불은 식당 관계자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했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굿당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굿당 건물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촛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이 잇따라 납포됐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0일 오후 6시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이어 12일 오전 9시쯤에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어류 400kg을 포획한 또 다른 중국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과 선원들은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3억 원의 담보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출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1호선 운행 시간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또 신창, 서동탄역 등에서 출발해 광운대역까지 운행하는 열차 6대를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수도권 1호선 운행 시간을 개정하면서 열차 지연 등 승객 불편 사항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된 운행 시간표는 각 전철역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오인 격추 사실 인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미국과 이란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고민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중동 전문가입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미국 전문가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이었죠.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한 뒤 미국과 이란은 한때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한 사실을 인정한 뒤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이란 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란이 별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오인 격추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란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아주 격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처음에는 이게 기체 결함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이란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기체 결함이라고 그래서 별 문제는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반나절이 지나면서부터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게 격추 아니냐 의문을 제기했고 이제 이란이 결국에는 3일 만에 격추를 시인하고 나왔죠. 이제 그 과정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그 혁명수비대 우주항공대 사령관이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왜 3일 동안 특히 외국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밝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솔레이마니 사망 이래로 반미 애국심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인데 네. 현재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레이마니 네. 사령관이 제거되기 전에도 네. 반정부 시위는 이란 내에 있었잖아요. 현재 네. 상황 네, 어느 정도나 있었죠. 심각한 상황인가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반정부 시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거든요. 그 전에 반정부 시위 상황보다는 좀 이 확산 속도라든지 참여자들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전과 좀 비슷한 부분들은 과거에 나왔던 반정부 구호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네. 젊은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시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도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 미국의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이란의 그 민항기 격추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다시 공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정부 시위대를 살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란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협상, 그러니까 외교적 기회를 갖다가 활용하면서 새로운 핵 협상을 만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구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내부에서도 불안정 요인은 있어요. 뭐냐면 술레이마니를 갖다가 살해했을 때 과연 그것에 근거가 됐던 정보는 무엇이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4가지 정보가 있다 했지만 그것을 또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직 보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그랬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잠재적인 불안 요인도 미국엔 있다. 다만 민항기 격추라는 이란 측의 결정적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여론이나 국제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조금 더 한 일주일 전보다는 훨씬 개선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객기 5인 격추 이걸 계기로 해서 이란 정부를 계속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명분이 있으니까 네. 이란 측에서 너무나도 큰 실수를 했고 초기에 이란 측에서 밝혔으면 그나마 그 파급 효과는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측에서 항공기 결함이다 이런 식으로 며칠을 하다가 계속해서 증거가 나오니까 입장을 바꾼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건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이란 정부를 네. 압박하는 게 사실상 시위대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대 측면에서는 이란 정부의 행동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을 들까요? 아니거든요. 미국의 술레이마니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란 시민들의, 이란 국민들의 전반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시위대로서는 지금 정부하고도 싸우고 미국하고도 싸워야 되는 네.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박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 대한 임박한 위험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미국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고 싶은 게 미국의 꿈이었고요. 네. 특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런데 그냥 제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레이마니는 마땅히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말이 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사관 4군데를 공격한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대단히 말이 많은 것처럼 아무래도 그거는 미국 측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그 명분이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솔레이마니 살해 이후에 미국 그 고위층에서 내놓았던 여러 가지 증거라는 것들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딜레마일 거기도 할 겁니다. 네, 센터장님.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MBC 방송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7개월 전에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살해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미국인이 이란을
이란의 뭐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사망하게 되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한다, 뭐 제거한다 이런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다고 보세요? 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네. 입장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됐고 또 더군다나 혁명군 수비대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것이고 형식적으로 지금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12월 27일인가요? 네. 그 미군 사망과 관련해서 술레이마니가 책임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추가적인 공격을 할 계획을 확인했다. 그 네 가지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건데 뭐 그런 증거를 갖고 있다면 국제법적으로 미국도 명분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무력 사용의 절대적인 원칙은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먼저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적인 문제까지 이어가진 않겠지만 그런 증거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아까 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포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란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곳은 국제 형사재판소가 되거든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게 과연 미국이 거기에 응할지도 하나의 네. 문제지만 법리적으로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전쟁 범죄예요. 근거 없이 뭐 이렇게 전쟁 행위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이란의 법률 공세에 미국이 적절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도 뭐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적시에 제공을 함으로써 왜 자기들의 행위가 국제법적으로 허용되는 자위권에 해당하는가 그 부분은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란의 여객기 5인 인정, 5인 추락 인정에 대해서 미국은 일단 뭐 이란과의 대결 국면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명백한 위협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뭐 마냥 버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일까요? 이란과 뭐 전제 조건 없이 협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실제로 비핵화라든지 핵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에서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각각 다 모두 강경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술레이마니 살해의 근거 부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고 네. 이란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결정적인 실수, 민항기 격추 사건이라는 그런 실수가 있었고 또한 지금 이렇게 시위대를 마냥 탄압할 수만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또 완화해야 되고 그런 현실적인 이해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간의 시간을 두고 협상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핵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네. JCPOA라고 과거 이란과 미국 그리고 유럽, 뭐 러시아, 중국까지 포함해서 합의한 게 있는데 그것에 이제 미국이 제기한 문제가 일몰 조항 등으로 해서 이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합의가 아니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는 싫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JCPOA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여전히 이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은 재개되겠지만 핵 협상과의 타결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살해된 직후에 네. 사실상 핵 합의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란 정부가 말이죠. 네.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 협상 다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좀 짚어봐야 될 게요. 네. 핵 협상을 완전히 탈퇴한 건 아니고요. 원래 JCPOA 안에 26조하고 36조에 상대 측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란 측에서 그 핵 합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항상 이란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 5월 8일 날 미국이 나갔고 2019년 5월 8일부터 이란이 매 60일마다 상황을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약속을 줄여가겠다 했고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지난 1월 5일 날 나온 5단계 감축 이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솔레이만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필이면 겹치는 바람에 솔레이마니 때문에 이란이 화가 나서 나갔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그 이란이 핵 협상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사찰을 받고 있습니다. 사찰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나갈 수가 없는 게요.
본인들이 압니다. 나갈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올 거라는 네. 걸 알고요. 특히 안보리의 압박이 심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란이나 미국은 지금 사실 협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맞지는 않아요. 작년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양자가 사실 협상안을 거의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란 측의 얘기로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제재 완화 조건 문제에서 미국이 조건부 제재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건부 제재 완화를 얘기했던 것 같고 이란은 조건부가 아니라 완벽하게 한 번에 제재를 완화해라. 왜냐하면 미국 너 이렇게 하나 열어주고 뭐 다음에 열어준다라는 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양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은데 서로 어떤 면에서는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이란이 핵 합의에서 완전히 나간 것은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에 일찌감치 핵 합의를 떠난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네. 핵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JCPOA에는 들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새롭게 만들자는 건데 이란은 조건은 두 가지예요. 미국 JCPOA에 다시 들어와라. 나간 네. 거 다시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경제 제재를 해제해라.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거고 미국은 지금 JCPOA에 들어온다는 게 좀 굉장히 좀 민망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양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건은 몇 달 전에 루하니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만큼 JCPOA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서로가 상생하는 방식인데 그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아마 가장 현실적인 아닌데 서로 테이블에 앉지 못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고민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청해 부대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준비 작업도 여러 군데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 위기까지 사실상 치달은 그 이후에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신범철 센터장님, 우리 정부의 현재 고민은 가장 큰 게 뭘까요? 파병에 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거고 그 방향성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분쟁 지역에 군을 파견하는 것은 우리 군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을 노출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한 파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본질적인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수송로 안전이 우리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하면 저는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고민할 것은 외교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네. 것이냐. 하나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다른 문제는 이란이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러한 미국과 이란 관계가 아니었다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나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상황은 호르무즈 해협에 위기가 도래한다면 파병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미국과 소통하고 이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란은 대사가 이렇게 호르무즈에 파병하면 단교까지 갈 수 있다 네.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란을 접촉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우리는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상 봉쇄 같은 건 이란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 제시하면서 우리의 조건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논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부가 일단 1, 2월 달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그다음에 청해 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서 위기가 도래하면 그쪽 지역에 파병을 한다. 이런 입장을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이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 2주 전만 해도 지난주 초만 해도 거기에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위기가 조장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파병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도 무력 사용을 자제했고 그리고 이란 내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그 원칙에 충실하고 외교적으로 미리 사전 포석을 해둠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의 파병이 이루어질 때 네. 그때 외교적 충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 대외 메시지를 내미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가서 미국과 의견이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공개 발언하는 것은 경솔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는 불신을 사고 이란으로부터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개적인 발언은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입장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너무 말이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호르무즈 파병,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작전 반경을 넓히는 건데 결국 우리의 선박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현재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300여 명에 이르는 청해 부대, 우리 부대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중동 전문가시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미국과 함께 이란의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송로 안전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미국이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안보국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대단히 분쟁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위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솔레이마니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저는 이란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명분이 더 있죠. 지금 이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란이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준비해서 뭐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일이고요. 향후 이란과 한국과의 관계를 봐서도 안 좋고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과 이란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둘이 합의하고 서로 화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되거든요. 네. 예,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거 알아 그냥 이해해줄게 이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우리한테 이득이 될 때는 우리한테 붙고 안 좋을 때는 반대로 가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그런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친이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란을 싫어하지만 반미 테러 분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에게 우리 교민들이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과의 관계도 살펴야 되고 네. 또 이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도 살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호르무즈 해협 우리 청해부대 파병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할 때 자, 이것만큼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씩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 이제 뭐 신중한 접근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동 정세의 그 미국-이란 관계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메시지 발신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면은 큰 흐름은 아마 합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행보를 할 거라는 걸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이고 독립적인 행동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선박의 안전, 해상 수송로 안전 보호를 위해서 간다. 이 명분을 유지해야지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이란 관계 악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외교라는 것은 분쟁이 격화되면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선택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명분을 계속해서 축적해야 되는 거고 그 명분 중에 하나가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독자적인 작전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우리 정부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회속 전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보트에 기관단총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다니는 이란의 이란의 주권을 위협하는 배들에 대해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런 혁명수비대 해군들과 우리 그 청해부대가 부딪히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 그리고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청해부대 파병 고민까지 짚어봤습니다. 맞짱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수상 기록을 어디까지 세우게 될까요?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가 발표가 됐는데 작품상을 포함해서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최종 후보에 우리나라 작품이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9일 오후에 열립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And Parasite, 곽신혜 and 봉준호 producers.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92회 아카데미 시상식 최종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 각본, 편집, 미술, 국제영화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국제영화상 예비 후보에 오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카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린 건 101년 한국 영화 역사상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작품상 후보에는 기생충을 포함해 아이리시맨, 조커, 작은 아씨들 등 모두 9개 작품이 올랐습니다. 기생충은 앞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 오스카 수상까지 성공하면 유럽과 북미에서 최고 권위 있는 영화상을 모두 휩쓰는 금자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받은 영화는 1955년작인 마티 단 한 작품뿐입니다. 기생충은 미국 배우조합 등 미국 4대 조합상 후보에도 올라 있습니다. 세월호를 소재로 한 한국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도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된 겁니다. 최종 수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비례 자유한국당으로 총선용 위성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한국당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요. 한국당 내에서는 그렇다면 당 이름을 바꿔서 다시 등록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보수통합 신당이 만들어지면 기존 정당을 비례용 정당으로 쓰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선관위가 밝힌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 불가 이유는 모두 6가지입니다. 기존 한국당의 이름과 비슷하고 이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그중 핵심입니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창당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지만 한국당이 포기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당장 당 대변인이 헌법 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내에선 당명을 바꿔서라도 비례용 정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상태입니다. 당 관계자는 만약을 대비해 이미 대체할 당명 몇 개를 생각해뒀다고 귀띔했습니다. 물꼬를 튼 보수통합 논의와 새 정당 창당을 연계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할 경우 신당을 만든 뒤 기존 정당들을 비례득표용 정당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은 선관위 결정을 반기며 한국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민의를 왜곡하려는 꼼수 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고 바른미래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무료로 맞을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안 맞을 수는 없어서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측의 실수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신생아 예방접종을 위해 이대 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무료인 줄 알았던 예방접종에 대해 병원은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왜 비용을 내야 되냐 하는데 이제 자세히 모르겠고, 이 병원은 수납을 먼저 해야지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접종 시기를 놓칠 수 없어서 지난해 연말까지 9차례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2월이 돼서야 보건소에서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잘못됐으니 환불을 받아라. 만 12세 이하 아이들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의해 지정된 병원에선 17가지 필수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비랑 백신비랑 시행비랑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A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대 서울병원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한 아이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는 400건이 넘었습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예방접종만 시행한 경우는 진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의료진이 그걸 명확히 구분 안 하고 실수한 건 맞습니다. 예방접종 전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을 살핀 과정을 진찰 행위로 파악해 진료비를 잘못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대 서울병원은 부당 청구된 진료비를 모두 환급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9일 만에 패스트트랙 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가 된 정세균 총리 후보자가 오늘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취임식에서 앞으로 내각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됩니다. 정은보 협상 대사는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낼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군이 이란군 최고 실세를 살해한 배경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박한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의 끔찍한 전력을 언급하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억 원대 해외 원정 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가 다시 한번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젯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을 비롯해 6개 부문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9일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아카데미상 수상이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벌어졌던 한진그룹은 주주들끼리 어떻게 뭉치느냐가 경영권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우선 한진일가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KCGI는 싸움에 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조원태 회장과 누나 조연아 씨 중 누가 경영권을 잡느냐는 어머니 이명희 씨와 반도건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반도건설이 대한항공 지주사격인 한진칼 지분을 2%포인트 늘려 3대 주주가 됐다는 소식에 한진그룹 계열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경영권을 놓고 여러 주주 간에 지분 매입 경쟁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주주는 크게 세 축입니다. 먼저 이번에 지분을 늘린 반도건설입니다. 반도건설은 대한건설협회 회장 출신인 권홍사 회장이 이끄는 중견건설사입니다. 권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과 친분이 있는 만큼 애초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될 거란 추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연아 씨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느 편에 설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반도건설이 경영권 다툼을 지켜볼 거란 의견도 나옵니다. 건설회사로선 경영권이 정리되면
이긴 쪽과 대한항공이 가진 부동산을 같이 개발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배 구조 펀드인 KCGI와 국민연금의 의중도 중요합니다. 일단 단일 주주로 가장 지분이 많은 KCGI는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주들 간의 합종 연행 싸움에 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조연아 조원태 남매의 어머니인 이명희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말 딸 조연아 부사장이 경영권 문제를 제기한 뒤 아들 조원태 회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단도건설과 이명희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의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현재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곳곳에 한파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기온 조금 더 낮고요.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중북부 지역은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6도 가리키고요.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남부지방 곳곳도 영하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네, 오늘 비와 눈 소식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에 내리게 됩니까? 네, 오늘 남해안과 제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서해안 지역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남해안의 낮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눈으로 쌓이면서 최고 15cm가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임을 감안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위는 언제쯤 풀릴까요? 네, 계속해서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 머물고 있죠. 다행히 기온은 조금씩 오르면서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교적 추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밤사이에 발표가 임박했다면서 소식을 전했는데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5개월여 만에 이를 해제하고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보도국 다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환율 보고서 발표가 지난해 11월로 예정이 됐다가 계속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단계 미중 무역 합의 서명을 바로 앞두고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조금 전에 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 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면서 중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중국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 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 만에 접은 것입니다.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 이틀 전에 지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이 관찰 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일본과 독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입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31일까지인 북한 인권특위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인권특위 활동을 연장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인권위는 변화된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속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언급했고 또 더불어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는 일부 지적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중국 베이징과는 자매 결연을 끊기로 한 체코 프라하가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체코제 여객기를 사려던 계획도 취소하려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중국이 여러 가지 그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와 또 대만 수도 타이페이가 어제 자매 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프라하는 지난해 10월에 중국 수도 베이징과의 자매결연을 끊기로 결정했고 곧이어 베이징도 이 자매결연을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두 도시 간의 파국은 반체제 성향인 지데니에크 흐리브 프라하 시장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중국의 원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시작됐는데요. 2018년 11월에 프라하 시장에 당선된 흐리브 시장은 2005년에 교환학생으로 대만에서 공부한 친대만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알래스카의 오지에 고립됐던 남성이 20여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입니다. AP통신은 타이슨 스틸이라는 남성이 알래스카에서 3주가량을 눈 속에 고립된 채로 버티다가 지난 9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틸은 지난달 18일쯤에 집 전체가 불에 타면서 담요와 통조림 등만 들고 대피를 했는데요. 바깥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까지 잃어버린 그는 눈 위에 검은 젤을 이용해서 SOS 구조 신호를 적었습니다. 당시 연락이 끊긴 걸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순찰 헬리콥터가 이 구조 신호를 발견하고 다행히 구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지난 4월 말 이후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어제 저녁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가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가 됐는데 민주당의 완전 승리, 자유한국당의 완전 패배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총선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엄중한 책임과 함께 혹시라도 민심에 역풍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어제 로텐도홀의 규탄은 야당 독재를 규탄한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표였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이럴수록 또 자세를 낮춰야 되고 다만 또 한국당은 지금 이제 이러한 투쟁 일변도의 전략은 무력하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총선을 향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 입장은 어떨까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자 최대 수건이었습니다. 네. 검찰 개혁, 이 입법 절차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만 법은 만들어지게 됐고 7, 8월경에는 공수처가 등장을 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지만 이게 정권의 책임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하는 과정에 순기능도 있지만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여러 차례 노정이 된다면 사실은 민심은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체감될 때까지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순탄한 과정을 만드는데 앞으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공수처 폐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뭐 계속해서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한국당은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은 높았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민심이 분열된 것도 사실이지만 국론 분열의 과정을 치유하고 통합해야 되는 게 총선의 과정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총선은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야당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공수처 그 이상을 더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 올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뭐 민생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얼마나 내외적으로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한국당이 공수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패스트트랙을 실험하는 지난해부터의 국회 과정이 있었는데 20대 국회의 마지막이 패스트트랙의 실험이었다면 그 결과가 얼만큼 의미 있게 국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금까지의 투쟁 일변도에서 다소 협치, 합의와 더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예리하게 지적하는 비판의 끈을 놓지 않는 야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국민이 총선 과정에서 지켜볼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출신 첫 총리가 되는 건데 뭐 그에 걸맞게 여러 가지 역할과 부담도 클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것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강한 야당의 공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기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현직 이제 국회의장도 아니고 전직 국회의장 아니냐 네.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오후 2시 반경에 임명 강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행이 아니죠. 임명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절차에 따라서 보여지는데요. 말이죠.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낙연 총리는 총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대 최장수 굉장히 평판이 좋았던 이낙연 총리를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이제 키워드가 있죠. 하나는 경제를 살리는데 얼마큼 역할할 것이냐. 또 하나는 21대 국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총선 이후에 얼마큼 협치 내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이 흥미로운 대목이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모매체 단독인데요. 책임 총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총리직을 수락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책임 총리는 굉장히 이제 실행돼 본 적은 없지만 네. 역대 막강한 총리라고 한다면 이 DJP 연합대의 김종필 총리가 있고요. 또 이회창 총리라든가 지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고건 총리 같은 인물이 상당히 부각됐던 대목입니다. 그 이상의 책임급 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문재인 정부가 후반으로 접어드는 임기 상황에서 상당히 정세균 총리를 주목해봐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2년 8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이낙연 총리. 이제 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되고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종로에 전셋집을 얻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 대목이 전선에서 칼을 뽑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로 출마는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낙연 이제 오늘 오후 이후로 전임 총리가 될 텐데 네. 전 총리의 개인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또 민주당하고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 전셋집을 얻었고 이제는 이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이 이낙연 총리는 더 이상 이제 행정부의 수반 혹은 뭐 내각의 수장 또 이제 제2인자가 아니라 아마 이번 4월 총선에서 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성패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정치적인 역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특보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릴 텐데 네.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자, 타운홀 방식이고요. 수많은 기자들이 이 진보 성향부터 보수 성향까지의 매체들의 이 대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직설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어쩔 수 없이 청검 갈등이라고 불려지는 네. 대목입니다. 지난주 압수수색 또 주말에 이제 진실 공방 그리고 또 어제는 이 검찰 조직 직제 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검찰 개혁 법안이 다 입법이 완료가 됐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쩔 수 없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질문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통령이 그동안은 원칙적인 답변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직설 질문들에 어떤 답을 내놓게 될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인사에 따라 자리를 바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휘부가 바뀌었지만 수사팀은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제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어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 간부가 바뀐 첫날,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임의 제출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의 제출도 서면 제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이 추가로 건넨 압수 상세 목록을 놓고도 청와대와 검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입니다. 이처럼 예정된 수사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휘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수사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해야 하는 때가 또 됐습니다. 올해 혜택이 더 커진 항목들도 있고요.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매해 하는데요. 이렇게 네. 책상에 딱 앉게 되지가 않아요. 꼭 미루게 되고 아무리 요즘에 뭐 서비스도 간소화돼 있고 하지만 또 그래도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준비를 할수록 또 따져볼수록 많이 받게 되니까요. 그렇죠. 먼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받는 분이 있으시고 연말정산 한 뒤에 그다음에 다시 또 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신데 한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리나라 셀러리맨이 얼마 정도 되냐, 뭐 2천만 명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을 보면 정확히 이제 1,858만 명이 이제 이거에 관련한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월급을 받게 될 때 사측에서 원천 징수를 하면서 떼는 것이고요. 미리 뗀 세금과 나중에 본인의 환급에 대한 부분을 맞춰봐서 뭐 더 세금을 내야 되든지 아니면은 돌려받든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근로자 셀러리맨 3명 중 2명은 돌려받았습니다. 3명 중 2명이 받았어요. 네, 환급을 받았다고 하죠. 평균 58만 원을 돌려받았고요. 반면에 5명 중 1명 정도는 84만 원을 되려 토해내는, 즉 기존의 떼간 세금보다도 더 많이 납부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졌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이 토해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고액 연봉자라고 해도 환급 요인들이 공제 요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또 돌려받기도 하고 뭐 그런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큽니다. 네, 중요한 게 이게 매해 하는 거라서 항상 중요한 건 올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가장 많은 납세사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국세청이 얘기한 게 산후조리원 비용과 관련해서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고 올해 바뀌는 것 중에서 거의 뭐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간에 이제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부인이 가겠죠, 보통. 이럴 경우에 200만 원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세액공제라는 것은 나온 결정 세액에서 바로 빼버리는 거니까 200만 원을 빼는 것은 이제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좀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상당히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저출산을 위한 이 정도라면은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이 세액공제 규모를 올렸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데 일단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게 아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뭐 남편분이나 이제 부인분이 챙길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도 함께 조언해 드립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또 월세와 관련해서도 또 달라지는 게 있죠?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기존에는 기준시가 4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해서 기준시가 5억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세 세액공제라고 해서 월세 낸 거에 10%를 또 세액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평형대, 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30평형대까지만 됐었는데 실은 훨씬 더 큰 평수인데도 가격은 싼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20평대도 20억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이 월세 세액공제를 이제는 이런 평수,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으로 해서 3억 원으로 일단은 했다라는 점도 이번에 바뀐 대목입니다. 네. 지금 얘기할 건 이거는 좀 논란이 요즘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서 좀 혜택이 줄어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서 산후조리원 세액공제가 그건 뭐 좀 칭찬 환호를 받았다면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서 7세 미만이 빠지게 된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 자녀 뭐 이런 부모님 할 때 인적 공제라고 해서 빼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 명당 150만 원씩. 자녀가 이 인적 공제는 되는데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냐?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해서 뭐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씩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다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20세 이하 자녀 중에 7세 미만은 자녀 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셀러리맨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만약에 나는 4살, 6살인데 이거는 자녀 세액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항의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7세 미만은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만 원. 그래서 이미 10만 원을
연간 120만 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7세 미만의 이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가 함께 가면 일종의 이중공제 성격이 있어서 네. 7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에서 빠진다는 점. 근데 네. 이것도 저출산을 감안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또 그런 반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항목들도 생겼잖아요,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이제 신용카드로 이제 가는 카드 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에서 면세점에서 샀던 부분은 일단 빠지게 됩니다. 왜냐? 일단 면세품을 샀잖아요. 세금을 면세됐으니까라는 부분이 있고 또 신차 구입비 부분도 이게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차 한 대 가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빠지게 된다는 점. 또 하나 올해 바뀐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실손보험을 많이 들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병원비 중에서 비급여를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네. 의료비 항목에서 이 실손보험 들어서 돌려받았던 부분은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지출은 돌려받는 거 빼고 줄어들게 되니까 네. 이것도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할 때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그 산후조리원 비용도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안 올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제 내일부터 네. 사용을 할 수 15일, 네, 있습니다. 오픈입니다. 근데 그것만 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본인이 챙길 필요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꼽아드리면 역시 병원비 같은 부분들, 병원들이 되게 다양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한번 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자녀,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중 공제를 해주거든요. 합법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신용카드로 교복을 구입했을 때도 카드 공제에서 빼주고 또 교육비 차원에서도 이 교복 구입비를 빼주게 되는데 이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앞서 설명했던 월세 세액 공제는 국세청에 이거 안 들어옵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이제 보냈던 이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영수증이라든가 이체 자료들을 꼭 확보해 가지고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를 잘못했을 때 또 여러 또 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잘못한 게 실수로 잘못한 게 있겠고 또 불순한 의도로 잘못한 게 있을 텐데요. 실수로 했을 때는 가산세 10%를 내야 되고 아주 의도가 너무 보인다라고 할 땐 40%를 가산세 물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독감 환자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가 특히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긴 하지만 맞았다고 또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요즘 독감 정말 독합니다. 환자도 애어른이 따로 없습니다. 넘치는 환자에 병원마다 30분 이상 대기는 기본입니다. 많이 콜록콜록하고 콧물도 많이 하고 밤에 주로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단순히 감기겠거니 해서 병원 찾았다가 독감 판정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8도 이상 고열과 인후통이 특징인데요. 이번 독감은 해가 넘어가면서 환자 수가 줄어들던 예년과 달리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50.5명입니다. 지난해 11월 첫 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기준인 7명을 넘어선 뒤 7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유아와 청소년 환자는 다소 줄었지만 성인 환자를 중심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10명 가운데 4명 남짓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걸려도 증세가 약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독감이 초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많게는 3가지까지 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독감이 지나가더라도 B형이라든지 H3N2가 또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JTBC 이한주입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최민정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4대6 선수권대회 전 종목 우승을 달성하며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은 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여자 1000m와 3000m 슈퍼파이널, 여자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최민정은 전날 여자 1500m와 50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여자부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신태용 감독이 선수들과 첫 호흡을 마쳤습니다. 신 감독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있는 경기장에서 19세 이하 대표팀을 선발하기 위해 소집한 선수 59명과 훈련에 나섰습니다. 신 감독은 선수들에게 항상 주위를 보면서 축구를 해야 한다며 보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된다고 짧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현지 취재진은 물론 체육부 장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침 추위가 강합니다. 출근길 어제보다 기온 조금 더 떨어졌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곳곳 비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아침까지, 남해안의 낮까지, 제주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도 2도, 전주와 대구는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한은 곳곳 한낮에도 영하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주말부터 올라서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59일 만에 패스트트랙 정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서 이번 정부 두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 정세균 후보자 공식 임기가 오늘 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후에 임명장을 받은 뒤 이후 취임식에서 경제총리, 통합총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미국 워싱턴에서 재개됩니다. 정은보 협상대사는 포괄적 타결에는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창의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낼 것이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200여 명 내외신 기자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질문자를 지정하고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 뒤에 생중계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